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말투로, 옷차림으로, 표정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모든 포장을 하나씩 벗겨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웃고 있어도 불안이 보이고 조용히 있어도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이라는 것은 외모를 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힘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거칠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솔직한 것은 얼굴도 말도 아닙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태도,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홀로 남겨졌을 때의 태도 말입니다. 이 태도 속에는 그 사람이 평생 붙잡고 살아온 마음의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지금의 모습도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고 세월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예전의 지위를 놓지 못하고 과거의 인정과 역할에 집착합니다. 그 집착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더 조이게 만듭니다. 중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더 바꾸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비로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릴 필요가 줄어든 대신 자신을 괴롭히던 방식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삶의 고구는 나이가 들수록 형태를 바꿉니다. 젊을 때의 고통이 경쟁과 생존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고통은 비교, 후회, 외로움, 그리고 불안입니다. 자식은 자기 길을 가고 부부 사이는 예전 같지 않고 몸은 예고 없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의 내면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통 앞에서 더 날카로워집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세상과 사람을 원망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차분해지고 말수가 줄고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고통을 붙잡느냐, 고통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꼭 큰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돼.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들 역시 강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집착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 사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사실이 아니라 생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 즉 정념전의 시작입니다. 이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체면입니까? 비교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시선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사람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한 문장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판단도 해석도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짧은 멈춤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의 품격 혹은 우리가 말하는 기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생각의 방향, 감정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천천히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드러낼 뿐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해지는지, 그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마음도 편해질 거야. 형편이 나아지면 불안도 사라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겨도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져도 걱정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묻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무엇이 사람을 거칠게 만드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의 기쁨이나 분위기가 재산, 직업, 학력, 사회적 위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늘 불안에 쫓기는 사람, 반대로 크게 가진 것은 없어도 말투와 눈빛이 편안한 사람을 말입니다. 이 차이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고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특별히 불행한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모든 순간, 지대가 어긋나는 모든 경험이 곧 고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배우자가 예전 같지 않을 때, 몸이 예고 없이 아플 때,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이 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며 원망으로 바꿉니다. 그 원망은 점점 비교로 바뀌고 비교는 곧 열등감이나 우월감으로 변합니다. 이 마음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람의 얼굴과 말에는 긴장이 배어나옵니다. 고를 밀어내려 할수록 고는 더 크게 마음을 점령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고통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이 생기는구나.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 앞에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조금씩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중년의 많은 고민은 사실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더 커집니다. 자식을 통제하려 하고 배우자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고 노후를 완벽하게 설계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통제가 깨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타인의 선택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나타나고 이 정도는 보장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기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지고 그 실망은 결국 마음의 품위를 갉아먹습니다. 이 사람의 기쁨은 고통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을 타인에게 흘리지 않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불평과 원망을 줄이고 자신의 몫으로 조용히 소화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쌓일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를 멈추는 연습입니다. 중년 이후의 비교는 젊을 때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자식의 성취, 노후 준비, 주변 사람들의 삶과 끊임없이 자신을 견줍니다. 하지만 비교는 고통을 줄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해보십시오. 하루에 단 한 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더 괴롭게 하는가? 답은 대부분 분명합니다. 그때 그 생각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저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놓아버림, 즉 방아착의 작은 시작입니다. 사람은 고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점점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점점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고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이 바로 편안함과 기쁨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느낍니다. 화가 나고 서운해지고 억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얼마나 빨리 끌려가느냐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자식의 무심한 태도, 배우자의 짧은 말투, 직장에서 느끼는 미묘한 거리감, 이때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번뇌는 상황에서 생기기보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밤새 곱씹습니다. 차이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의 반응 속도에 있습니다. 감정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아주 짧은 틈이 존재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과 말이나 행동으로 나가는 순간 사이 그 짧은 틈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의 품위를 가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년정년, 감정을 없애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화가 나는구나.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이미 절반의 힘을 잃습니다. 중년의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의 말이 짧아지고 의도는 전달되지 않고 감정만 오해로 남는 장면입니다. 이때 감정에 즉각 반응하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한 박자만 늦추면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기쁨은 감정을 누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느끼면서도 그 화로 관계를 망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단단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 하나를 소개합니다.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 입을 열기 전에 속으로 3번만 숨을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시면서 지금 이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쉬면서 이 감정은 곧 지나간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호흡이 당신의 말과 태도를 지켜줄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감정은 젊을 때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고 말의 무게는 깊어집니다. 이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안정감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기쁨의 한 모습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감정 조절의 연습이 어떻게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으로 이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게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가정, 자식, 노후 관계, 그래서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많이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의 기품은 붙잡는 힘에서가 아니라 놓을 줄 아는 힘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대부분 선한 의도에서 출발합니다. 자식을 걱정해서 배우자를 지키고 싶어서 미래가 불안해서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사랑은 간섭이 되고 책임은 억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기운은 말투와 표정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불교에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계속해서 힘을 쓰는 것을 고의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 긴장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중년의 부모가 자주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은 많아지고 충고는 잦아지고 결국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때 부모가 놓아야 할 것은 자식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성격을 바꾸려 하고 서로의 선택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군가의 의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관계의 숨통은 조금씩 트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은 무책임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해야 할 몫은 하되 결과까지 움켜쥐지 않는 태도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되 열매가 언제 어떻게 맺힐지는 자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바로 중년 이후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통제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명령이 줄고 설명이 늘어나며 침묵이 편안해집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말 대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은 사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말이 떠오를 때 잠시 멈추고 이건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은 아닐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조금 부드러운 질문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작은 변화가 관계를 살리고 당신의 기품을 지켜줄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힘을 빼는 시기입니다. 힘을 뺄수록 마음은 넓어지고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이 부드러움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정감이 곧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기품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놓아버림의 태도가 어떻게 말과 침묵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왜 어떤 사람은 말이 줄수록 더 신뢰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보다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말은 언제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은 대개 마음이 바빠져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설명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말을 통해 끊임없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에게서 편안함보다는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말이 점점 더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젊을 때의 말은 실수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 나이의 말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품 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줄이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머뭅니다. 불교에서는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것을 수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고 분별이 많고 마음이 흩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이 적은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자주 바라보고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년의 대화 속에는 자주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순간들. 이때 말은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밀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이 순간에 침묵을 선택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 입을 닫는 것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침묵은 자신을 지킬 줄 안다는 표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귀한 침묵은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말을 멈추고 필요한 말만 남기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침묵 속에서 사람의 눈빛은 더 깊어지고 말 한마디의 무게는 더 단단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식과의 관계에서 모든 감정을 말로 풀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오해는 더 커집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 수많은 설명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중년의 많은 갈등은 사실 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 이 말들 속에는 서운함과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나가는 순간 상대는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삼키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말의 출처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불필요한 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차분함이 들어옵니다. 오늘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연습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세 박자만 늦게 말해 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짧아지고 더 정확해지고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작은 연습이 당신의 말에 기품을 더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신뢰를 얻습니다.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행동과 태도로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괜히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그 안정감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품격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말을 통해 이기는 삶이 아니라 말을 줄이며 지켜내는 삶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는 삶 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말과 침묵의 태도가 어떻게 자기 존중으로 이어지는지, 왜 기품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중년이 되면은 책임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을 늘 뒤로 미루며 살아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남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이 바로 자기 존중, 즉 자존의 자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도 결국은 이 자리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속이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별로 잘한 게 없어. 이 나이까지 이 정도면 실패한 거지. 이런 생각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반복되면 사람의 말투와 표정에는 자신을 낮추는 기운이 배어 나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업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선택, 내가 반복해온 생각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라도 나를 더 신중하게 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존중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을 들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지고 비난을 들으면 하루 종일 무너집니다. 이렇게 외부의 말에 마음의 중심을 맡겨버리면 사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기품은 이런 불안 위에서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존중이 단단한 사람은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찮은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이 균형 잡힌 시선이 사람을 안정되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자기 존중은 거창한 자기 개발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피곤할 때,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 마음이 지칠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이 작은 배려가 쌓일수록 사람의 분위기는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늘 참고 늘 희생하고 늘 버티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어온 사람일수록 이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자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한 문장을 조용히 건네보십시오. 지금까지 정말 애썼다.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존중이 회복되면 사람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무리한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을 소모시키는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의 기품은 남보다 앞서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조용히 정돈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이유 없이 안심하게 됩니다. 그 안정감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품격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자기 존중이 어떻게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태도로 이어지는지, 왜 기품 있는 사람은 자기 고통을 함부로 흘리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그 무게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몸의 피로, 관계의 거리감,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마음 위에 얹힐 때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품 있는 사람은 자기 고통을 숨기기 때문에 단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 차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고통을 아무에게나 아무 방식으로나 흘려보내지 않을 뿐입니다. 이 태도에는 깊은 배려와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중년의 인간관계에서
자주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나면 늘 힘든 이야기, 늘 같은 불만, 늘 같은 원망이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처음에는 위로가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말하는 사람도 지치고 듣는 사람도 지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괴로움을 그대로 타인에게 던지는 것을 지혜롭지 못한 태도로 봅니다. 고는 나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먼저 내가 알아차리고 내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혼자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을 전하는 방식에도 자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말할 때에도 상대를 고려합니다. 상대의 하루를 무너뜨릴 만큼 무거운 말은 삼키고 필요한 만큼만 꺼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상대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합니다. 중년 이후에 이 태도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고통은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 문제, 노후 문제, 관계의 상실은 누군가의 조언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말하는 횟수가 늘수록 상대도 나도 점점 더 지쳐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 위에 그 무게를 그대로 올려놓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자비입니다. 기품이 있는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이런 배려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말할 대상을 신중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잠시 들어주고 더 무거워질 사람인지,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습이 하나 있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가 더 편안해질까? 아니면 더 무거워질까? 이 질문을 한번 거친 말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이 작은 멈춤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기품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감정으로 바라봅니다. 외로움마저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 태도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감정을 붙잡고 타인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자기 마음을 돌봅니다. 오늘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연습을 하나 제안합니다. 이 힘든 마음이 올라올 때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전에 5분만 혼자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이 감정은 지나간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5분이 말의 무게를 바꿔줄 것입니다. 자기 고통을 함부로 흘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서는 타인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이 조용한 배려가 중년 이후에 더욱 빛나는 기품의 한 모습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을수록 사람이 더 편안해지는지, 어떻게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큼은 해냈다. 이 정도 삶은 헛살지 않았다. 이 말들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뒤처지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음이 강할수록 사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증명하려는 마음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식의 성취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과거의 경력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바쁘다는 말로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 뒤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아상오샹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는 상, 즉 내가 어떤 존재여야 한다는 고정된 이미지입니다. 이 아상이 강할수록 사람은 현실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지금의 나와 머릿속에 내가 다르기 때문에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긴장은 말투와 표정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이 아상을 조금씩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기억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태도는 체념이 아니라 깊은 수용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다. 이 한 문장을 받아들인 순간 사람의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중년 이후에 이 수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잃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체력, 역할, 관계, 그리고 때로는 꿈까지. 이때 계속해서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으면 삶은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반대로 지금의 나를 인정하면 비록 가진 것은 줄어들어도 마음은 넓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금의 나 또한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중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체념과 수용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기품 있는 삶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살지 않는 삶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굳이 입지 않는 것. 이것이 중년 이후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부족함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는 더 잘 살고 있고 누군가는 더 여유로워 보입니다. 네. 하지만 비교의 기준은 끝이 없습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이 끝없는 경쟁에서 조용히 물러납니다. 오늘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모습으로도 충분하다. 더 잘하려는 다짐도 반성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지금의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을 깊이 안정시켜 줍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관대해집니다. 남의 삶을 평가하지 않고 남의 선택을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여유는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함께 있으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중년 이후의 기품은 더 많은 것을 이루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증명을 내려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 내려놓음이 어떻게 삶의 태도 전체를 바꾸고 내면의 힘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드러나는 태도, 고통을 대하는 마음, 감정과 통제를 내려놓는 연습,
말과 침묵, 자기 존중과 수용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깨달음이 머무는 자리에만 있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변화는 아주 작고 반복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야만 수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을 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지가 수행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이 일상의 수행을 조용히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실천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생각이 자주 과거와 미래로 흘러갑니다. 후회하거나 걱정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괴로워합니다. 이때 가장 빠르게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는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하루에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편안히 앉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지금 여기, 내쉴 때는 괜찮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마음이 모이면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차분해집니다. 이 두 번째 실천은 생각을 사실과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중년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현실 그 자체보다 그 현실에 붙인 생각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앞으로 더 나아질 게 없어. 이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 생각을 진실처럼 믿어버립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생각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생각과 나 사이에는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이 거리가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이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하루 한 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오늘의 말과 행동이 나와 타인을 덜 괴롭게 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관찰은 자책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조금 더 부드러웠는가? 조금 더 침착했는가? 대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질문 자체가 마음을 정화하는 힘을 가집니다. 네 번째 실천은 작은 자비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선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것,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불필요한 지적을 삼키는 것, 이 작은 자비가 쌓일수록 사람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기품은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 자랍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완벽한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변화가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잘하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실천. 기품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이 실천들이 당장 삶을 바꿔놓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사람의 말이 줄고 감정의 파도가 낮아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기품은 어디서 배워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흉내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매일 조금씩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품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온 방식이 그 사람을 말해줄 뿐입니다. 다음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서는 이 모든 실천의 끝에서 왜 잃을 것이 없을 때
사람이 가장 자유로워지는지, 그리고 그 자유가 어떻게 가장 깊은 기쁨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옵니다. 젊을 때는 꿈을 붙잡고, 중년에는 역할을 붙잡고, 나이가 들수록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의미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리 손에 힘을 주어도 빠져나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 불교에서는 삶의 깊은 평온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잃을 것을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떠나갑니다. 이 사실을 거부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중년 이후에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두려움은 가난이나 질병 그 자체보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말이 많아지고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품 있는 사람은 이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잃어도 나 자신만은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직함이 사라져도, 역할이 줄어들어도, 관계가 바뀌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바라보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비집착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사라져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외부에 두었던 중심을 자기 안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중년 이후에 이 전환이 이루어지면은 사람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잃을까 전전긍긍하지 않고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으며 상황이 바뀌어도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안정감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쁨은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중심에서 나옵니다. 무언가를 과시하지 않아도,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만든 깊이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실천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없어져도 괜찮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본질적인 자리로 데려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더하는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행복은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기대를 덜어내고, 과도한 책임을 덜어내고, 자신을 괴롭히던 생각을 덜어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이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아무도 구속하지 않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자유는 외부 조건이 바뀌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품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삶의 끝에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했는가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나눴는가, 얼마나 자신과 화해했는가, 얼마나 잘 내려놓았는가. 이것이 삶을 평가하는 조용한 기준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조금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 살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만 남기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남은 삶은 비록 단순하지만 훨씬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고 마음이 넓어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삶이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조용한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진짜 기쁨일지도 모릅니다.